다음은 미술로 보는 시민의식과 자긍심이라는 주제로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전원경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께서는 최근 3프로TV에서 김프로님과 함께 진행한 전원경의 아트앤더시티 시리즈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술과 사회, 예술과 역사, 예술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삶의 우리 사회의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뭐 이런 그림, 뭔가 유럽의 미술관에 갔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림, 이런 그림만 보았고 이런 그림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많은 그림들, 근대 이전에 그려진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군주와 또 귀족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인데,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은 땅입니다. 전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죠. 그리고 그 나라 자체도 결코 크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거의 새의 몸통 같은 곳이 벨기에이고 새의 날개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를 다 합해도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지역은 과거에는 플랑드르라고 해서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 저쪽에 초록색 보이시죠? 이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이제 독일 북부 지역, 영국, 그리고 플랑드르 북부 7개 주가 우리는 카톨릭을 믿지 않고 개신교를 믿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카톨릭을 거부한 북부 7개 주, 플랑드르의 북부 7개 주는 스페인에 대항하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전쟁의 결과로 네덜란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성립과 함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1609년 휴전부터 네덜란드는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독립국가는 귀족과 군주가 없는 시민들이 다스리는 공화국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저 위의 암스테르담은 당시 유럽 물동량의 75%가 오가는 항구였고, 시민 계급이 큰 돈을 무역을 통해서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 이 동인도 회사가 영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네덜란드가 만든 겁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전 유럽 물동량의 75%가 오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이 무역 항로가 개척되면서 네덜란드 시민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주와 귀족에게 복속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1600년대의 네덜란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 그 어떤 국가도 채택하지 않은 시민의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채택합니다. 알프스 이북에서는 유일한 공화국이었어요. 이때부터 1795년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합병할 때까지 200년 정도 네덜란드는 시민들의 공화국을 개척하게 되는데, 제가 가끔 강의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은 시대 정신의 모자이크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네덜란드 시민 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척박한 땅, 낮고 축축한 땅에서도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와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시민 의식과 자긍심이 그들의 그림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네덜란드인들은 엄격한 칼뱅파, 개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치, 방종, 나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격한 시민사회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사회의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얀스테인이라는 화가가 그리는 사치를 경계함이라는 그림에서 여기 이 안주인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고, 여기 바깥 양반은 역시 술에 취해서 지금 이 매춘부인 여성이 슬쩍
그 남편의 몸에서 여러 가지 귀금속, 시계 같은 거를 풀어서 가져가는데도 알지 못하죠. 집안은 굉장히 어지럽고 아이들도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집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 위에 바구니가 걸려 있고 바구니에 목발이 있습니다. 바구니를 지탱하고 있는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죠. 이 끈이 끊어지고 목발이 쏟아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들이 사치와 나태와 방종의 결과로 목발을 짚는 신세, 건강을 잃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반면교사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이런 그림들은 누가 샀을까? 시민계급들이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주나 귀족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민계급들은 돈을 벌어서 자신이 부유해져도 칼뱅파의 엄격한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엄마, 아버지, 아들, 딸로 이루어진 가족, 엄마, 아버지 딱 보면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신들의 입성으로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옷을, 엄마와 딸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엄마, 아버지가 근면한 성인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도 그들의 삶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엉뚱하게 엄마와 딸 사이에 흑인 소녀가 그려져 있습니다. 흑인 하녀가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굳이 가족 초상에 하녀의 얼굴을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흑인 하녀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칼뱅파가 지배했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자긍심, 그리고 그들의 윤리의식, 엄격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고 사치와 나태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 정신이 반영된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니콜라스 루츠라는 인물은 모피 상인입니다. 60대가 될 때까지 러시아의 모피를 납품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듯이 모피 모자를 쓰고 모피 그 털이 덧대어진 좋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피 모자와 모피 코트를 입은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을 보여주죠. 모피 납품이 이 사람의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루츠라는 노인은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도 얼굴에 지금 홍조가 있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샌 겁니다. 그리고 그 납기가 이제 인보이스를 이렇게 내밀면서 다 물건을 배에 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를 내미는 엄지손가락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굵죠. 이 사람은 평생 노동을 한 겁니다. 평생 노동을 하고 지금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웠으니 그런 결과로 그가 부유함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그리고 모델이 이 화가에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모피 상인이라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결코 사치하거나 나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17세기 네덜란드 시민들이 그린 그림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과 자긍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텔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에서는 이 텔프 박사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돈을 n분의 1로 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얼굴이 나왔으니까 길드, 조합의 사무실에 걸었겠죠. 여기서 돈을 안 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체. 이날 아침에 사형당한 사형수의 시신입니다. 지금 텔프 박사는 시신의 배부터 가르지 않고 가슴과 배부터 가르는 것이 해부학의 정석인데 손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겸자로 이렇게 힘줄을 잡아당기면서 자기의 손을 움직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힘줄이 움직이면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라는 해부학의 원리를, 외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전문가답게 박사는 차분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 새로운 세계, 과학, 의학,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와 놀라움과 어떤 경탄에 가득 차 있죠. 렘브란트가 이런 집단 초상을 그리는 최고의 화가였던 이유를 비슷한 공개 해부학 강의를 그린 다른 화가의 그림과 비교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당시에 해부학 강의를 그린 집단 초상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훨씬 더 뛰어나죠. 렘브란트가 31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뛰어난 초상화가로 렘브란트는 전 네덜란드의 이름을 떨치고 그의 필생의 대작인 야경이 등장하는데, 이 야경에서 민간 경비대인 프란츠 버닝 코크 대장과 그의 중위인 루이덴브루 중위가 민간 경비대원들을 막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개인의 예술적 의욕이 앞서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n분의 1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귀족도 군주도 없던 시민들이 리드하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그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델프트에서 그린 우유를 따르는 하녀.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한미한 일입니다. 여염집의 하녀이니까, 그리고 그 여염집 자체도 별로 엄청나게 부잣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주인 식구의 아침을 만든다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지금 자기의 일 쪽으로, 우유단지 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 그림은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줍니다. 그 자기가 소명받은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신의 축복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젖빛 유리가 끼어져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유리에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빛 유리에서 약간 젖빛 유리를 투과한 반투명한 빛이 들어오는데 저 깨진 유리에서만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하녀의 머리에, 이마에 딱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녀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신의 손길을 같이 느껴집니다. 당시에 굳이 하녀를 그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하녀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엌은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저장되었을 텐데, 지금 페르메이르는 뒤를 하얗게 비워서 지금 자기가 그리려는 이 하녀와 하녀의 일과 그녀의 이마에 와닿는 신의 축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사회가 얼마나 근면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에게는 축복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페르메이르의 그림, 지금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 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화상인데, 여기서 화가는 무언가 17세기 네덜란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화가는 마치 좋은 옷을 입고 근사하게 베레모를 쓰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실제로 화가의 작업복은 이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돈을 벌어서 귀족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기 후에 프랑스의 시민 계급을 대변했던 계몽주의 화가 샤르댕의 자화상을 보면 두 그림에서 모두 화가가 자기의 모습을 그렸지만 페르메이르는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자신을 귀족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렸는데 비해서 샤르댕은 딱 봐도 노동자로 그렸습니다.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막 스카프 질끈 매고 머리에 지금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캡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샤르댕이 그린 화가들, 그리고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은 모두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하녀처럼, 이 그림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샤르댕의 이런 그림들, 지금 막 닭도 막 사오고 그리고 빵 덩어리 이렇게 부엌에 내려놓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주인집 아이의 모자를 털어주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모자를 털어주면서 가서 정신 차리고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정교사. 왜 이 엄마가 아니라 가정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샤르댕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르댕은 자신의 두 아이를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직접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가는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걸 겁니다. 이런 그림들은 페르메이르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의 진실이 있죠. 과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녀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려고 했을까? 벽을 예쁘게 장식하고 싶었을 겁니다. 진실보다는 아름다움을 원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노동계급에 대해서 그 정도로 큰 자긍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17세기를 지나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계몽주의 화가인 윌리엄 호가스가 귀족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유혹 전과 유혹 후예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자 이거 한 번만 좀 어떻게 잘 해보자고, 여자는 아잉 싫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사를 치렀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자가 이제 거꾸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남자는 이거 좀 놔봐,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지금 여자를 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에는 그 어떤 가치도 진실도 없다라고 화가는 이야기합니다. 화가는
윌리엄 호가스는 이렇게 귀족 계급의 삶을 비꼬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가 보는 노동 계급,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의 시선은 이 귀족 계급을 보는 냉정한 시선보다 한층 더 따뜻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림이 청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그림이 청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남녀의 얼굴을 미리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6 하인들, 늙은 남자도 있고 아직 어린 소년도 있고 좀 나이가 든 여성도 있고 아직 어린 여성도 있습니다. 각도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눈입니다. 그들은 모두 노동을 해서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눈은 맑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미완성이긴 하지만 코벤트 가든에서 새우를 파는 소녀, 이 소녀의 눈, 자세 모두 자긍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가 노동을 해서 나의 삶을 스스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자긍심과 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그림에 보인다는 것이죠. 영국의 계몽주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귀족들의 한가한 취미인 로코코 장식 위주의 취향이 영국에서는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1768년에 더비에 라이트라는 화가가 진공 펌프 실험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자, 지금 빨간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사람이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과학쇼를 보여주는 과학자입니다. 일종의 마법처럼 보였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 둥근 원통형의 원구가 있습니다. 그 유리구 안에 하얀 새가 있어요. 이 구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 새는 질식해서 죽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학자가 새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새의 목숨을 끊으니까 그것이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쇼를 지금 보여주면서 과학자는 여기저기를 떠도는 겁니다. 마을의 유지가 이 과학쇼를 보여주려고 과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죠. 여기 부자는 과학 실험쇼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오른쪽의 남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을 위해서 새를 죽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커플은 그냥 연애를 하려고 왔네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과학쇼를 유치한 마을의 유지가 자기의 아이들에게 이 실험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큰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눈을 가리고 있고 둘째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유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과학 실험 쇼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들이 아니라 딸들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의 시민 계급은 아들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과학을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그림들, 제가 20분밖에 시간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빨리 달렸지만 이 그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의식의 진화입니다. 세계는 점점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군주가 다스리던 앙시앙 레짐에서 시민이 권력을 갖게 되고 시민이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면서 권력은 이제 돈 있는 시민 계급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제 군주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림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가 일시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국 그 세계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그림들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럽의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그림들은 군주와 귀족의 취향, 세련되고 화려하고 웅대한 취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의식과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하는 세계에 동참하려고 했던 예술가들의 의식도 함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 과거의 변화하는 시민의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분투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